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네 번째 중단원 내분비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그런데 호르몬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사람 몸에 호르몬 종류가 많네요. 이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를 내분비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과서 그림에 주요 내분비샘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분비샘들을 다 묶어서 내분비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94, 95 여러분 읽어봤죠?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의 특성,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는 어떻게 조절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탐구 1번은 항상성과 호르몬을 연결하고 호르몬의 특성을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교과서에서 최대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거를 알게 되고, 그게 바로 공부를 더 잘 배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죠. 여러분 먼저 작성해 보세요. 다 됐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항상성의 뜻 적었죠. 우리 몸이 내부 환경이 변하거나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항상성이 혈당량, 삼투압, 체온인데요. 이것 말고도 항상성이 더 있지만 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항상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2시간 동안 좀 더 다루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기관계는 뭐지? 신경계와 내분비계. 굉장히 협력을 굉장히 잘해요. 때로는 신경계, 때로는 내분비계, 때로는 이 둘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명령을 내리는 중추는 뭘까? 신경계에게 명령을 내리고 내분비계에게 명령을 내려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중추. 우리 뇌 배울 때 했었죠? 맞아요. 간내, 시상하부. 이거 그리고 선생님이 뇌 배울 때 문제 줬었잖아요. 그 문제 중에 1번 문제 답이 이상한 것들이 많았죠.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지사항을 보고 자기가 한 거랑 비교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분비 장소. 아까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뭐라고 했죠? 내분비샘이라고 했죠. 내분비샘. 그 다음에 운반 방법. 운반 방법을 지금 책에 혈관으로 분비된다라고 해서 혈관으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실질적으로는 누가 호르몬을 운반하고 있을까? 혈관 속에 있는 액체 뭐죠? 혈액이에요. 혈액이 실질적으로 운반을 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분비샘을 이루는 세포가 내분비세포죠. 내분비세포가 호르몬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놓으면 이 사실 여기에 조직액 차 있잖아요. 이 조직액이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따라 운반되면서 혈액은 계속 또 일부 성분들이 조직액이 되어서 나오죠. 나올 때 혈액 속에 혈액 성분이 바깥으로 나올 때 호르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특정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 또는 기관을 표적, 타겟이라고 하죠. 표적세포 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다. 혈액 성분은 사실은 계속 혈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세포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표적세포에만 그 호르몬이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이 그림 보니까 뭔가 발견한 거 있죠? 표적세포에는 다른 세포가 없는 뭐가 있어요? 옳지.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호르몬만 딱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세포막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내분비 세포로 이루어진 얘는 뭐죠? 맞아, 내분비샘이죠. 그 다음에 외분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은 외분비샘. 샘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오케이.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어요. 분비관을 따라 외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깥이에요.
외분비샘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맞아요. 침을 만드는 침샘. 그 다음에 뭐 장액, 위액 같은 소화액을 만드는 소화샘. 그거 사실 바깥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분비관이 있고요. 근데 내분비샘은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혈액 속으로 싹 흡수되어서 혈액을 따라 온몸을 다니지 바깥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분비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상성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신경계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신경계는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잠깐 언급이 있었죠. 자, 신경계는 대응 속도가 이 막전이 변화라는 정기적인 신호다 보니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온몸을 이렇게 세포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대응 속도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경계는 축삭돌기 말단에서 물질이 분비되고 그 물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짧아요. 그리고 축삭돌기 말단이 영향을 미치는 그 기간에만 작용을 하는 데 비해서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그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온몸을 혈액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작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지어 모든 세포가 타겟인 그런 호르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탐구 2로 가볼까요? 탐구 2는 우리가 조금 요 정도 내분비샘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표는 우리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요거 먼저 작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구별되면 공부에 도움됩니다. 자, 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시상하부. 항상성 유지 최고 중추 간내의 시상하부죠. 그런데 시상하부가 아닌 시상하부 밑에 있는 간은 뭐죠? 맞아, 뇌하수체. 뇌 밑에 물방울 모양의 물체다. 그 다음에 나는 갑상샘. 기관의 뒤쪽에 나비 모양으로 좌우 한 쌍씩 있다. 그 다음에 다는 부신. 신장 위에 있는데 이 부자가 부반장할 때 부자예요. 그 다음에 라는 이자, 그 다음에 마는 난소, 바는 정소. 근데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 그리고 기능도 한번 볼까요? 자, 갑상샘을 자극한다. 자극 영어로 뭐죠? 스티뮬러스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 그러면 갑상샘 자극을 하면 티록신이 분비가 촉진된대요. 그럼 그 티록신은 어디서 나오지? 갑상샘이고요. 자, 티록신 기능 한번 볼까요?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물질 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 이화작용에 속하는 세포호흡이죠. 그러니까 티록신은 언제 많이 분비되겠니?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죠. 또는 세포호흡을 하면 열이 발생되죠. 체온을 올릴 때 티록신이 분비돼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 일부분의 세포가 아니라 몸 전체 세포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티록신이에요. 그 다음에 항이뇨. 이뇨는 오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걸 촉진하는 호르몬. 어디서 분비된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요거 삼투압 조절을 할 때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혈액 속의 포도당을 양을 줄여서 비축하게 한다. 이자 베타세포에서 만들고 분비한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과 글리코젠과 아이들 굉장히 혼동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하는 역할이 혈당량 증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서 분비한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